네, 헬레니즘 철학의 첫 번째로 만나볼 학파, 스토아 학파입니다. 헬레니즘 시대 학파들 중에서 철학사적인 영향력과 대중에게 끼친 영향이 아마 제일 컸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영향력이 제일 컸던 그런 학파입니다. 창시자는 제논입니다. 기원전 336년에 태어난 인물이고요. 엘레아 학파에서도 우리가 제논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제자이고요. 스승의 이론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논의 역설이라는 걸 만들어낸 인물이 있었죠. 아킬레우스와 느린 거북이가 경주를 해도 거북이가 조금 앞서간다면 아킬레우스는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든가, 날아가는 화살은 사실은 정지해 있다든가, 뭐 이런 운동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엘레아 학파의 제논. 그 제논과는 동명이인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의 제논은 이름만 같이 엘레아 학파의 제논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키프로스 섬의 작은 마을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부유한 상인이었으니까요. 상인들은 당시에 지중해를 거쳐 오가는 무역을 많이 했겠죠. 아버지의 일을 거들다 보니 배를 타고 왔다 갔다 사업을 할 일도 많았을 텐데요. 어느 날 항해하던 중에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난파되고 표류를 하게 되죠.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간신히 구조되어서 아테네에 오게 됩니다. 아테네에 우연히 오게 되어서 한동안 머물면서 서점에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책을 접합니다. 아마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곧바로 철학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철학의 매력에 푹 빠진 것이죠. 아버지의 장사와 사업을 돕던 일을 중단하고 바로 아카데미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기원전 300년경 본인의 나이가 한 36세 정도 되었을 때 독립해서 자신의 학파를 설립합니다. 근데 그 학파가 스토아 학파 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본인들이 붙인 건지 외부에서 붙인 별명인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토아는 주랑이 있는 건축물을 뜻합니다. 주는 기둥 주자, 기둥이 있는, 그리고 랑은 쾌랑, 그래서 이렇게 복도인데 지붕이 덮여 있는 복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랑이 있고 지붕이 덮여 있는 그런 복도식으로 된 건축물을 스토아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키프로스, 여기가 바로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인 제논이 태어난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항해를 하다가, 여기가 크레타 섬이고요. 여기 아테네까지 오게 됩니다. 이 먼 거리를 소크라테스에 관한 책을 읽고 철학에 입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있는 아테네의 아탈로스 스토아라는 곳입니다. 기둥들이 쭉 늘어서 있고 지붕이 있는 이런 복도식 건축물의 양식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모여서 토론도 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논이 창시한 학파는 스토아 학파. 스토아는 이러한 주랑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아테네에 4개의 스토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스토아 포이킬레, 채색된 주랑, 뭔가 그림이 그려진 주랑이라는 뜻인데요. 화가 폴리그노토스가 그린 마라톤 전투기념 프레스코 벽화가 그려진 그런 건물이었다고 해요. 이 스토아 포이킬레에서 주로 제논이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연구도 하고, 근데 따로 자기네의 건물 같은 게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카데미아와 같은. 그래서 이렇게 복도에서 한 게 아닐까, 이런 해석도 생기고요. 아니면 이런 주랑이 있는 건물이 이 스토아 학파들이 주로 연구하고 모이는 곳이었을 수도 있겠죠. 제자들은 제논을 극진히 존경했고요. 그의 사후에 창시자의 가르침을 해석하면서 거의 그대로 이어가게 됩니다. 제논이 사망한 뒤 2대 학장은 클레안테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스승의 사상을 헤라클레이토스와 연결 짓습니다. 로고스와 불이라는 개념이 이때 스토아 학파의 자연철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스토아 학파 안에는 논리학, 윤리학, 자연학 이런 것들이 다 연구가 되었는데요. 이때 자연학 중에서 로고스와 불이라는 개념, 헤라클레이토스의 개념이 스토아 학파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클레안테스의 기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대 학장 크리시포스, 이 사람은 창시자 제논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학파를 다시 통합하게 됩니다. 그 전에 잠시 학파 내에 분열과 갈등이 좀 있었는데 크리시포스가 이것을 잘 수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가 다시금 힘을 얻고 당당하게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크리시포스를 스토아 학파의 두 번째 창시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들어와서 스토아 철학이 큰 변화를 맞이하는데요. 변화의 배경은 로마의 성장입니다. 기원전 323년에 알렉산드로스가 아들 없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국이 3분되게 되는데요. 그러는 과정에 로마는 점차 세력을 불려가게 되죠. 로마가 성장하면서 이 로마인들이 헬레니즘 철학을 왕성하게 받아들입니다. 로마인들의 정서에는 스토아 학파의 사상이 잘 맞았다고 해요. 뭔가 뜬구름 잡는 철학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것이 로마인들의 강점이고 특징이었는데요. 이 로마인들의 성격과 스토아 학파의 사상이 잘 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식인 중심에서 벗어나서 보다 대중적인 체계로 스토아 학파가 한 걸음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지식인 중심으로 엘리트들끼리 자기네끼리 하는 이야기가 철학이었다면 이제는 대중에게 한 발 더 성큼 다가서는 그런 철학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스토아 학파의 유명 인물을 한번 살펴보면 세네카, 에픽테토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이 있습니다. 세네카는 재상이고 정치가였고요.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고요. 이렇게 보면 정치가, 노예, 황제, 이런 모든 인물이 다 철학에 깊이 심취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엘리트적인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철학이 된 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사상은 로마를 대표하는 철학으로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스토아 사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리학, 자연학, 윤리학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스토아 사상에서는 철학을 과수원에 비유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과수원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논리학은 과수원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것은 논리학을 벗어났다는 뜻이 됩니다. 논리학을 벗어나면 비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비논리적인 것은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만이 논리적이고 그걸 벗어나면 비논리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밖은 학문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논리적인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술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논리적이지 않지만 좋을 수 있죠. 비논리적이다, 논리적이다는 학문이냐 아니냐에만 중요하지 비논리적인 것은 다 쓸데없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논리학은 이 과수원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요. 자연학은 흙과 나무의 역할을 합니다. 흙이 있고 거기에 뿌리를 박은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과수원이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자라겠죠. 그 열매가 바로 윤리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배 과수원이면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복숭아 과수원은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리겠죠. 이런 과수원인데요. 이 과수원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사상 체계의 목표는 윤리학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리학은 논리학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윤리학은 비논리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얻어져야 하느냐? 자연학이라는 흙과 나무, 즉 자연학을 통해서 결실이 맺어진 윤리학이라야 참된 윤리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지금 우리는 자연학, 생물학이나 물리학이나 천문학의 거장이 윤리학의 거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윤리적으로 굉장히 완성되고 원숙한 사람이 무슨 양자 물리학도 잘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스토아에서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좀 원시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고요. 혹은 안다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된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통합된 철학이다. 이렇게 보고 마음이 끌리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현대의 학문 분과로 이야기하자면 자연과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이 윤리학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따라서 제대로 윤리적으로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스토아 학파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스토아 사상에서는 우주의 생성과 본성을 먼저 논하고 나서 인간의 삶이 그 우주의 원리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상적인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논리적이냐 논리적이지 않으냐, 요거는 이제 일단 다 논리적 틀 안에 들어왔다고 치고, 그러면 자연학을 한 다음에야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자연학을 먼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학을 공부할 때 뭐부터 공부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주가 생성되었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은 돌아가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스토아의 자연 철학이고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우주 생성론부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연학에서 윤리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 있었지만 그 기록들은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약간 사라졌었어요. 어딘가 창고에 있다가 한 200년 후에나 재발견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선 더 과거로 돌아가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 중에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로고스와 불의 개념을 자신들의 자연 철학에, 또 우주 생성론에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스토아 학파는 로고스를 우주의 능동적인 원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고스는 신적인 것이고요. 이 세계에 합리적이고 인과적인, 논리적인 이런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고스는 사물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파악하려는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신도 뜻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사물에도 내재해 있고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에도 내재해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는 인간의 정신, 이 두 가지가 다 로고스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은 사물의 본성을, 서로 닮았으니까요. 로고스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은 사물의 본성을 이성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로고스는 근원적인 진료에다가 온냉건습이라는 속성을 부여하고, 이런 근원적인 진료로부터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가 생겨나고요. 이들이 결합해서 우주 만물이 생겨난다. 이게 바로 스토아 학파의 우주 생성론입니다. 그림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로고스는 능동적 원리, 진료는 수동적 원리입니다. 이것이 합해져서 이런 네 가지 원소가 나오고요. 이 네 가지 원소로 우주 만물이 생성되게 됩니다. 우주 생성론은 소크라테스 이전 자연 철학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구조이고요. 우주에 있는 수동적인 원리를 진료, 그냥 자기 가만히 있는데 밖에서 능동적인 원리가 개입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간다는 뜻에서 수동적인 진료가 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과 스토아 학파의 자연 철학이 서로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뭔가 첨가된,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있다면 프네우마라는 개념입니다. 프네우마는 호흡, 숨, 숨결, 이런 뜻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이 말은 즉 우주의 모든 것 안에는 프네우마가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 단어 폐렴은 뉴모니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에서 P는 묵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뉴모니아가 영어 단어 폐렴인데요. 소리 나는 대로 묵음을 안 하고 다 읽으면 프네우모니아가 되죠. 영어 단어 뉴모니아의 어원이기도 한 이 프네우마. 이 프네우마를 헬레니즘 시대 의학에서는 생명, 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도 숨과 생명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 사람 목숨을 잃었대 하면 그 숨이 끊어졌다는 뜻이 되니까요. 스토아 학파는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조금 독특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프네우마는 우주의 어떤 근원적인 힘입니다. 이 힘은 그것이 그곳으로 존재하게끔 꽉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네우마가 하는 작용에 따라서 사물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물 속에도 프네우마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물병, 이 물병이 흩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물병도 꽉 잡아주는 프네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돌도 그렇고요, 물컵도 그렇고요. 프네우마는 사물들을 이루는 물질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어떤 응집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유리컵이 있다가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면 그것을 붙들고 있는 프네우마가 사라지는 것이고 유리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프네우마 덕분에 사물이 흩어져서 바스러지지 않고 개별적인 돌이면 돌, 나무면 나무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것들의 응집력, 그게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이런 응집력을 프네우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식물의 푸네우마, 동물의 푸네우마, 인간의 푸네우마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물의 푸네우마는 그냥 응집력일 뿐입니다. 그런데 식물의 푸네우마는 그런 사물의 응집력에다가 식물적 생명력이 더해집니다. 식물적 생명력은 영양 섭취, 생장, 번식입니다. 땅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섭취를 하고 자라기도 하고 뭐 열매도 맺고 꽃도 피우고 이런 거죠. 동물의 푸네우마는 거기에다가 뭘 더하냐? 활동력입니다. 감각, 행위, 상상, 욕구 충족, 운동 뭐 이런 거를 다 하는 거죠. 인간의 푸네우마는 동물적 활동력에다가 무엇을 더하느냐? 이성적 사유의 작용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과 식물과 동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있는 푸네우마는 바로 이성적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인간의 본질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물 속에서 푸네우마가 하는 작용이 크면 클수록 더 우월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물, 식물, 동물, 인간 이런 위계 구조가 있다고 수학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같은 힘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 푸네우마입니다. 그런데 사물의 종류에 따라 그 힘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돌에서, 나무에서, 동물에서, 인간에서. 근데 그 힘은 동일한 푸네우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푸네우마가 들어있다. 그런데 그 푸네우마는 생명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라는 주장을 그래서 스토아의 자연철학에서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주의 모든 것에는 푸네우마가 들어있다. 그 푸네우마의 작용은 사물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성의 작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 만물이 동일한 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아이디어는 이후 철학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플라톤주의, 그리스도교 철학에서도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요. 스피노자에서 범신론에서 다시 또 이 사유가 등장합니다. 특히 스피노자와 관련 지어서 이 스토아 학파 사상을 연결지어 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요즘에 스피노자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스피노자가 새로운 아마 인기를 끌고 있는 학자인 것 같습니다. 스피노자 읽으실 때 이 스토아 학파와 연결지어 가면서 읽으신다면 훨씬 더 풍부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불타는 우주라는 개념이 스토아 학파에 등장을 합니다. 우주는 순환합니다. 세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생성소멸하며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변화하다가 나중에는 다 타오릅니다. 활활. 그랬다가 그 꺼진 재에서 다시 우주가 생성되고요. 또 그것이 나중에는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재에서 다시 우주가 생겨나고 이러한 순환을 거듭한다. 니체의 영원한 회귀 이런 것도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주가 순환하게 되는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불입니다. 이 불은 헤라클레이토스의 개념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아까 로고스 얘기가 나왔었죠. 인간의 이성애나 사물의 본성이나 다 로고스다 했을 때 그 로고스,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의 개념 중 또 하나 불을 끌어왔다고 했죠. 이 불은 우주 생성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를 생성 소멸시키는 이 큰 불을 대화재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말로는 ek피로시스입니다. 큰 화재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착안한 것 같냐면요. 대장간에서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쇳덩이를 녹여서 다른 물건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죠. 고철이나 아니면 못 쓰게 된 낡은 쇠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열을 가해서 쇳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주조하면 새로운 창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낫이나 호미가 될 수도 있겠죠. 쇳덩이를 녹여서 다른 물건으로 새롭게 만드는 주물 공정을 보고 착안한 것이 아닌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추정을 합니다. 이 주물 공정에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맞습니다. 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토아파에서는 이 불을 가리켜서 기술적으로 주조하는 불. 주조라는 건 주물 공정으로 어떤 금속 물질을 만든다는 얘기죠.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이렇게 달궈진 그걸 이렇게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스토아파의 우주순환론에서 아주 재미난 주장이 하나 있는데요. 우주의 진행 과정이 모두 똑같다는 주장입니다.
새로운 우주에서도 또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고 아테네 법정에서 또 재판을 받고 또 다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또 다시 독배를 마시고 또 새로운 지금 우주가 없어졌다가 새 우주가 다시 태어나도 또 다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게 똑같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보장하죠? 그거를? 왜 그렇죠? 그게 똑같은 우주가 반복될 거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선의 세계는 그보다 못한 세계로 쇠락하거나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세계를 이루는 본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로고스라고 했죠. 로고스는 신적인 것입니다. 신적인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다, 완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로고스가 우주에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주의 상태는 최상의 완벽한 신적 질서에 따라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가 신의 섭리에 따라서 조직되었고 그 섭리는 최상의 선을 이루려는 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때의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 시대에 나오는 그 신과 좀 다릅니다. 우주 밖에서 존재하는 그런 신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유일자인 신, 그 신도 아닙니다. 다른 신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신적인 것이 바로 로고스이고 이 신의 섭리에 따라서 우주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 세계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즉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더 나쁜 걸로 하락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최상의 세계이고 이 세계가 소멸했다 다시 생겨나도 최상의 세계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계는 신적인 섭리가 지배하는 최선의 세계이고요. 인간은 바로 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바로 최선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의 섭리에 자신을 맞추어가면 우주와 일치하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학이 윤리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자연의 이치에 잘 맞게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스토아학파에서 제일 중요한 윤리학의 핵심 개념은 아파테이아입니다.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는 아파테이아가 나오기도 한다던데요. 요즘 뭐 교과서가 여러 가지니까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파테이아라는 말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대학에서 철학사 개론 같은 거 혹시 배울 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헬레니즘 시대의 모든 철학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고전시대랑 헬레니즘 시대랑 행복이 좀 다르다고 했죠. 고전시대는 공동체와의 일치 속에서 개인의 행복이 추구된다면 헬레니즘 시대는 개인의 내면의 평화가 바로 행복의 중심이 됩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행복은 거의 모든 학파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일단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세 가지 학파는 셋 다 공통적으로 아타락시아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타락시아는 모든 헬레니즘 시대 철학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윤리학적 개념입니다. 여기에 도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타락시아가 무엇이냐? 내적인 고요함입니다. 내적인 평온함. 이너피스. 여러분 이너피스 들어보셨나요? 쿵후 팬더에서도 나왔는데요.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요거를 획득할 때 바로 개인 내면의 평화가 얻어지고 개인의 행복이 이루어진다. 이 생각이 헬레니즘 시대에는 거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아타락시아에 이르려면 아파테이아를 해야 돼. 아파테이아는 다른 학파 아니고 스토아 학파에서만 독특하게 사용되는 윤리학적 개념입니다. 윤리학적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심리학적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철학적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당시에는 어쨌든 분과 학문은 없었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아와 파테가 결합한 말입니다. 아는 부정, 없다는 뜻이고요. 파테는 아주 격렬한 감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아파테이아는 파테가 없는 상태입니다. 파테는 격렬하고 충동적인 감정입니다. 짜릿한 쾌감, 아주 격렬한 분노, 과도한 불안, 조바심 이런 거 다 파테입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정념으로 번역하는데요. 정념은 감정으로 인해 생겨나는 억누르기 힘든 생각. 그래서 정과 생각 염자를 따서 정념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파테가 꼭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짜릿한 쾌감도 파테고요. 그 롤러코스터를 탈 때 막 너무 무섭다가 너무 기분 좋다가 막 이럴 때 있죠. 이것도 파테입니다. 만약에 100억 복권에 당첨이 돼서 막 가슴이 후들후들 떨릴 만큼 기쁘다. 이것도 파테입니다. 이 파테는 다 행복의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요. 물론 격렬한 두려움, 격렬한 분노, 증오, 슬픔, 불안 이런 거 다 파테입니다. 즉 이 파테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만 아타락시아에 이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젊은 메르테르의 슬픔에서 그 슬픔에 해당하는 독일어는 라이덴입니다. 이 라이덴이 정확히 파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수동적으로 당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격렬한 감정이 나를 휩쓸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휘저어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동적으로 당한다는 뜻이죠. 독일어에서 말하는 라이덴 혹은 라이덴샤프트도 결국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좀 좁은 해석이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젊은 베르테르의 고뇌,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패션,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있었죠. 이때 패션도 역시 이 파테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환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리스도의 순환, 마태 순환곡 뭐 이런 것도 보면 패션입니다. 격렬한 어떤 것,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격렬한 것에 휩쓸려서 평온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태가 바로 파테. 그것을 피하고 파테가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아파테이아입니다. 아파테이아는 파트가 없는 상태니까 무정념이라고 번역을 하죠. 격한 감정을 다스려서 무정념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아타락시아 이루고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게 스토아 학파의 윤리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크리시포스는 스토아 학파의 두 번째 창시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영혼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아파테이아에 어떻게 이를 수 있는지를 논합니다. 예로 들고 있는 감정은 두려움인데요. 두려움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아가멤논의 두려움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합니다. 아가멤논이 누구냐면 일리아스라는 책에서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한 그리스의 총사령관인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그 10년간 이어지는 이 트로이아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들이 바로 앞에 몰려와 있고 자신은 굉장히 근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장면이 일리아스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지식인들은 일리아스를 많이 읽었을 테니까요. 아가멤논이 두려움에 빠진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크리시포스는 자기 책 영혼에 관하여에서 아가멤논의 두려움을 예로 들어서 아파테이아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아가멤논이 스스로 일으킨 거냐, 요거를 따지게 됩니다. 자, 아가멤논에게 딸 크리세이스를 놓아달라고 청하는 크리세스. 예, 이 사람이 사제, 아폴론 신전의 사제 크리세스이고요. 요 쥐가 아마 딸 크리세이스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가멤논 장군입니다. 이 크리세스라는 사제에게 크리세이스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아가멤논에게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세스가 와서 제 딸을 놓아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가멤논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싫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리세스가 아폴론 신에게 울부짖죠. 그래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이게 일리아스의 첫 대목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예를 크리시포스가 가져온 그 대목은 호메로스 일리아스 10권의 요 9행에서 16행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총사령관 아가멤논의 두려움입니다. 그리스군은 수세에 몰렸고요. 적들이 바로 그리스 군영 앞에 와서 진을 치고 그리스의 배에 불을 지르려 하는 상황입니다. 패배가 임박한 상황이고요. 배가 다 타버리면 아가멤논은 집에도 못 가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죠. 아가멤논은 가슴 속 심장 밑바닥부터 깊은 한숨을 쉬었고 그의 마음은 안에서 떨고 있었다. 그는 제우스를 우러러 빌면서 머리를 마구 쥐어 뜯었고 그의 영광스러운 마음은 크게 신음했다. 아가멤논이 총사령관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난감한 그런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주제는 뭐냐? 아가멤논이 두려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아가멤논의 두려움을 크리시포스가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합니다. 크리시포스에 따르면 두려움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생겨나는데요. 인상, 동의, 욕구입니다. 인상은 팩트를 말합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보고 알아차리는 작용입니다. 트로이 군대가 코앞까지 와 있다. 패배가 임박했구나. 이런 걸 아는 인지작용이 인상입니다. 동의는 그 인상에 대해서
즉 일어난 팩트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아가멤논은 패배가 임박했구나, 큰일 났다, 패배는 나쁜 거라고 판단하는 과정이 동의입니다. 욕구는 좋은 상황을 바라고 나쁜 상황은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어느 책에서는 충동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아가멤논의 두려움이 일어나는 과정 3단계는 인상, 트로이아 군대가 코앞에 다가왔고 패배가 임박했다. 동의, 패배는 나쁜 것이다. 욕구,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자 한다. 벗어나고 싶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크리시포스는 이것이 2번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인상은 외부 대상에 따라 결정되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트로이아 군대가 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일어난 팩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정념은 욕구에서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얼마든지 있으면 두려움이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벗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이고요. 벗어나고 싶다, 이런 욕구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욕구는 어디에서 오느냐? 동의에서 옵니다.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판단을 말합니다. 동의는 패배가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망치려는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념은 판단 때문에 생깁니다. 좋다 혹은 나쁘다. 어떤 일이 나쁘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판단이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 팩트 자체에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크리시포스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념은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즉 두려움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을 통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다 혹은 나쁜 일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뿐 아니라 모든 정념이 다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요. 스토아 학파는 4가지 정념이 위험한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쾌락, 고통, 욕망, 두려움입니다. 쾌락은 현재 좋은 걸 누리고 싶은 충동, 고통은 현재의 나쁜 것을 피하려는 웅크림, 욕망은 가까운 미래의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 두려움은 가까운 미래의 나쁜 것 앞에서 도망치거나 물러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정념인데요. 이런 정념에 앞서 일어난 팩트 자체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판단이 정념을 일으킨다. 이게 크리시포스의 생각입니다. 패배는 나쁜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기 어떻습니까? 패배 나쁜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 나쁜 거 같은데요. 전쟁 아니라 축구 경기만 해도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신나고 지면 화나고 속상하죠.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패배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합니다. 이유는 스토아 학파가 좋다거나 나쁘다는 단어를 좀 특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토아 사상에서 행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기쁘고 만족스러운, 예를 들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했을 때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렇게 막 기쁘고 열광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아무런 동요가 없는 아파테이아, 무정념 상태, 그것이 곧 아타락시아로 이어진다 그랬죠. 무정념 상태, 마음이 평온함을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요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좋다, 굿, 요것을 방해하는 것, 아파테이아를 방해하는 것, 요것이 나쁘다, 배드, 요렇게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패배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요. 패배는 나쁘다라는 판단이 바로 아파테이아를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이라는 파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패배는 뭐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즉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아무 차이 없는 것들이라고 해요. 그럼 좋은 건 뭐냐? 스토아 학파의 견해에 따르자면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은 마음의 평온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혜는 좋고 선한 것입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나쁘고 악하죠. 그런 건 뭐냐? 무지입니다. 어리석음. 저는 이 스토아 학파의 사상을 들을 때면 불교의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단어들도 떠오르는데요. 무지 혹은 탐진치. 불교 용어에서 탐은 욕심이고요. 진은 분노하는 것,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3가지가 마음을 어지럽힌다, 이렇게 스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불교에서요. 이런 탐진치 같은 마음의 평온함을 해치는 것이 나쁘다는 겁니다. 네, 스토아에서. 그러면 어떤 것이 좋으냐? 지혜. 그 지혜는 뭐냐면 덕입니다. 덕만이 좋은 것이고 악덕만이 나쁜 것입니다.
덕이나 악덕이 아닌 다른 것들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즉 행복과 관련해서 볼 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이에요. 이때 덕만 좋고 악덕만 나쁘다 그랬을 때 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앞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입니다. 아레테입니다. 아레테는 원래는 탁월함이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을 지금 이 노트북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이 강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의 아레테는 무엇일까요? 빨리빨리 잘 돌아가고 저장도 잘 되고 화면도 깨끗하고 프로세서도 좋고 뭐 이런 것이 노트북의 아레테가 좋은 거겠죠. 노트북으로서의 성능, 스펙이 훌륭하고 좋게 잘 돌아가는 것. 이게 노트북의 아레테죠. 말의 아레테는 잘 달리는 것, 칼의 아레테는 잘 자르는 것, 도둑의 아레테는 오션스 8인가요? 여기 보면 여성들이 모여서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보석을 도둑질하는 장면도 있는데요. 아주 들키지 않고 비싼 물건을 잘 훔쳐내는 것이 도둑의 아레테죠. 그러니까 아레테는 그것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상태가 아레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아레테는 이미 단어가 뜻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느냐? 인간의 아레테로 한정이 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때의 아레테. 그래서 이때의 아레테야말로 우리가 도덕 할 때 그 덕 혹은 영어의 virtue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 덕입니다. 도덕군자 할 때거나 저 사람은 참 덕이 많네 할 때 그 덕이거나 할 때 그 의미로 굉장히 폭이 많이 좁아진 아레테입니다. 그 덕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덕이나 악덕이 아닌 다른 것들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이 아무 상관없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는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패배는 지혜도 무지도 아니고 덕도 악덕도 아니기 때문에 아디아포라에 속합니다. 아디아포라에 속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강, 쾌락, 아름다움, 부, 명예 다 아디아포라입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죽음, 질병, 고통, 추함, 가난함 다 아디아포라입니다. 물론 돈이 아주 많은 것 이것도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에 속하는 것들은 모두 행복과 무관합니다. 스토아 학파가 추구하는 행복은 정념이 없는 상태예요. 건강하다고 무정념에 이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은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이 건강을 더 선호하고 또 질병은 꺼리는 것일까요? 그건 자연의 질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개체가 자연스럽게 사는데 더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건강을 추구하는 것뿐이지 그게 행복과 관련이 있어서는 아니다. 그러면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자연의 질서에 거스를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장면을 예로 듭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선택하여서 자연의 질서를 거슬렀지만 이성적이고 성찰하는 삶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욱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덕스러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조사에 따르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사람보다 이후 불행해질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혼할 확률은 뭐 얼마 증가하고 형제 자매나 이웃들과 불화해질 확률은 또 몇 배 더 증가하고 이렇게 더 불행해질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자면 복권에 당첨된다는 것도 사실은 아디아포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에 집착할 이유도 없고 선호하지 않는 것을 굳이 피하려 했을 필요도 없다. 이게 스토아 학파의 입장입니다. 정념을 일으키는 판단은 아디아포라를 좋다 혹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점에서 다 오판입니다. 이 오판 때문에 충동에 빠지고 두려움 같은 정념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시포스는 아디아포라라는 것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집착을 버릴 것을 권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아파테이아에 이를 수 있으니까요.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으면 무정념 상태에 이를 수 있고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윤리적 이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들은 자신의 직계 조상 선배를 소크라테스로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바로 아디아포라에 집착하지 않아서 아파테이아에 이른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주의 질서와 섭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하는 삶을 살면 누구나 행복을 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파테이아와 아타락시아를 체득한 사람이고요. 이러한 이상적 인간이 바로 스토아적 현자이고 이런 사람의 대표적 인물로 소크라테스를 생각합니다. 현자는 덕을 갖춘 사람입니다.
덕에 대한 스토아 학파의 견해는 두 가지인데요. 덕만이 좋고 악덕만이 나쁘다. 아까 나온 이야기죠. 하지만 덕이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해질까요? 우연히 나쁜 상황에 놓이는 바람에 불행해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나쁜 상황에 놓이는 것, 그것 자체는 아디아포라라는 것이죠. 스토아 학파가 목표로 삼았던 행복은 무정념 상태이면서 우주적 질서와 내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 그건 아디아포라입니다. 암에 걸렸으면 그냥 순리에 따라서 치료받다가 그냥 때가 되면 죽는 거. 이게 우주적 질서와 삶이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체로 암이 걸렸다는 거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정념 상태와 우주적 질서의 삶이 일치하는 경지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만 덕이기 때문에 이 덕을 체현하려면 우주적 질서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학이 윤리학의 전제 노릇을 하는 것이죠. 우주는 신적 섭리에 따라 가장 좋은 세계로 질서 지어져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꾸 똑같은 세계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좋음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연학의 알을 내면의 품성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자연은 우리를 덕으로 인도한다. 제논의 말입니다. 덕이 쌓이면 지혜가 쌓이는 것이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즉 지혜와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음을 구별할 수 있고요. 자연의 질서와 조화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조화를 통해서 삶은 흐르는 강물처럼 순리에 따르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곧 아파테이아이고 아타락시아이고 그것이 행복이다. 알게 되면 행복해진다라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역시 암과 덕을 하나로 보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정통 계승자를 자처했으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견해처럼 일단 알을 가지게 되면 그와 모순되는 행위는 하지 않게 된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윤리학은요,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를 한다면 설사 결과가 안 좋아도 그 자체로 좋은 일이다. 우리 현대의 윤리학적 입장으로 말하자면 공리주의적 혹은 결과론적 윤리의 반대 지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현대 공리주의 윤리에서는 결과가 좋으면 그걸 오게 한 행동이 좋은 행동이 되는데요.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 자체로 좋은 일이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현자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자연의 질서에 맞추려는 마음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늘 아파테이아를 유지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격변기를 맞은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거기 이르는 길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평화, 이너피스, 내면의 평안을 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불교 철학과 같은 그런 종교적 영성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명상록 이런 것은 현대 시대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맞아 하면서 읽는 면이 있죠. 대중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은 철학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에픽테토스, 노예였다가 스토아의 학자가 된 에픽테토스의 말을 마지막으로 스토아 학파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관조를 통해 자연의 본성과 일치되는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인간 최고의 존재 방식이다.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오. 이게 에픽테토스의 당부 이야기입니다. 스토아 학파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